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죠. 과거형인 걸 보면 예측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 결혼은 깨졌고 말입니다. 오늘은 제 결혼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네요. 저는 소위 이야기하는 부잣집 딸입니다. 그 덕에 힘든 거 없이 자랐어요.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과 지원 덕에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말이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잘 자란 온실 속의 화초. 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에게도 이런 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남편과는 소개로 만났습니다. 성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의 조건을 다 알고 만난 거니 아주 가벼운 소개 자리는 아니었어요. 사람 괜찮더라. 그치, 너랑 잘 맞을 것 같았다니까. 그리고 그 정도면 조건도 좋아. 사람을 조건만 보고 만나는 건 그다지 저와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었거든요.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남자친구는 괜찮은 조건이긴 했습니다. 중상층 이상의 집안과 좋은 학벌, 그리고 좋은 직장, 딱히 뭐 하나 흠잡을 곳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런 남자친구의 조건보다 더 마음에 든 건 대화가 잘 통한다는 사실이었지만요. 딱히 엄청나게 불타오르는 사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참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의지해서 한평생 함께 살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 말이죠. 그러니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겠죠.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가 1년 조금 넘어설 무렵 제가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네 아버지가 시한부란다.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리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계실 때 결혼을 얼른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하늘은 참 무심하게도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막바지쯤에는 아버지가 도저히 병실을 나오실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이쯤에서 딴소리를 한번 하자면 돈이고 뭐고 정말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 잃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건강검진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문제는 정말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고상하고 품위가 있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감을 데려왔나 몰라?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기로 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요. 웃는 모습도 굉장히 온화하셨고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도 굉장히 나이스하셨어요. 남자친구의 말투나 이런 부분이 다정해서 좋았는데 그 부분을 다 엄마를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한창 좋지 않으셔서 결혼을 조금 미뤄야 하나 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좋아지신다는 보장이 없는데 미루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물론 그게 현실적인 말이기는 했지만 한창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어떤 배려의 문제이긴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당장 좋아질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되실지 모른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말을 직접 꺼내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니까 말입니다. 그냥 얼른 결혼을 서두르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도 살아생전에
딸내미 결혼했다는 소식이라도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지나고 나면 어차피 모두가 다 겪는 일인데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 아버님도 그러길 원하시지는 않을 거야. 뭐, 다 맞는 말이긴 했지만 당시에 그렇게 힘들어하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또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게 되시면서 저의 결혼 준비는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뜨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막 환갑을 지나셨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굉장히 슬펐고 일상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내 정신으로는 결혼 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이해해. 상 다 치르고 나도 마음의 정리를 좀 하고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을 때 다시 준비하는 걸로 해도 돼? 당연히 그래도 되지.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결혼을 서둘렀던 거였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미루게 되었어요. 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거기서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결혼을 미뤄야 하는 이유가 되니? 지금 제 마음이 결혼을 할 마음이 아니라 그래요.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보통 이렇게 힘들 때는 옆에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게 더 좋지 않니? 뭐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이렇게 힘이 들 때는 옆에 누군가라도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서두를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뭔가 경사스러운 일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결혼을 굉장히 서두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마음에 드신 거겠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뭔가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나 하는 찝찝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희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도 다 알게 되었고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듯 저희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에 대해 자신이 죽고 나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고 유언장이 그런 이유로 작성이 되었고 말이죠.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도 있으셨고 이미 그동안 아버지의 삶을 생각하면 예측 가능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유언장이 공개되고 나서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했다던데 진짜요? 근데 그거 어디서 들었어?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서는 저한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디서 들었어? 제 대답에 남자친구가 어딘가 안색이 안 좋아진 얼굴로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왜? 무슨 문제 있어? 무슨 문제는 당연히 없지. 그냥 조금 놀라서. 뭐가 놀라운데?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 물론 남자친구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엄청난 재산을 다 기부하기로 했다는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 아쉽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했어요. 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 그렇긴 하지. 당연히 그렇지. 너랑 결혼하면 그 엄청난 재산을
자신도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인간이면 안 하지 않았을 텐데. 뭔가 서운할 수 있어. 완전한 타인인 나도 그 재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남자친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서운하고 어딘가 속물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세상에 그 정도로 아깝다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스스로 그럴 수 있다. 이해하자. 다독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랑 얼굴 한번 좀 보자. 할 이야기가 있다. 어딘가 굉장히 날이 서 있고 평소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차가운 말투였어요.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실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대화가 오고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러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스러운 소리와 말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서두르지 않은 걸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말이죠. 그게 정말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앉자마자 그렇게 묻더군요. 커피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아버님께서 전 재산을 다 기부하시기로 하셨다는 게 정말이냐는 이 말이다. 진짜냐고. 네, 정말이긴 한데 그게 왜요? 저는 정말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게 왜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런 제 대답과 무릎에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왜요? 그게 왜냐니?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니? 저희 아버지가 본인 재산을 본인이 알아서 쓰신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저는 그때부터 이미 피툴게 대답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의 재산인데 왜 그거에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건지 그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뭐가 중요하냐니 당연히 중요하지. 한 가족이 될 사람인데 너는 내가 안 물어봤으면 이런 이야기 해주지도 않으려고 했니? 물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조건만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었고 남자친구 또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부분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불러내 추궁할 정도의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혼나듯 그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똥 밟았네. 저는 순간 제가 말을 잘못 들었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멍한 얼굴로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똥 밟았다고 했다.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뭘 보고 하는 말이겠니? 그 대답에 차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누군가 제 뒤통수를 한 대 치고 간 느낌 마냥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 재산을 기부한 게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일인가요? 아니 그렇잖니. 너희 집에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허락한 결혼인데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잖아? 아버지가 재산을 주지 않으신다고 제가 빈털터리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어머님의 돈도 오빠의 돈도 아닌데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거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사돈 될 사람 집에 그렇게 돈이 많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모두 기부했다고 하면 다들 내 심정을 이해할걸? 그리고 이게 사기 결혼 아니고 뭐니? 제가 무슨 사기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헛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사기를 쳤죠? 그 돈이 제 돈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부모님 돈이 네 돈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지. 나같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더 없지 않겠니? 아니 더 이상 긴 대화 나눠봐야 소용없고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나는 이제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없다. 결혼을 안 할 때나 안 하게 되더라도 도저히 그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오빠랑 이야기 되신 거예요? 걔는 내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 내가 헤어지라고 하면 당장 헤어질 아이니까 붙잡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알겠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도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꿈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문제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 억울하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약간의 보복 심리 같은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들이 나를 선택하면 어떡할 건데? 이런 마음 말입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그래주지 않았지만요.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 또한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렇게 단번에 헤어진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아무리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깔끔하게 이별을 고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오빠도 내가 아니라 내 조건을 좋아한 거야?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긴 했지.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헤어졌어요. 아마 거기서 끝이었다면 저도 내가 똥을 밟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을 겁니다. 친구들이 했던 말처럼 아버지가 너 그런 집으로 시집가지 말라고 도와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전 재산을 기부만 하신 게 아니거든요. 혹시 강남에 빌딩 있다는 말 진짜니?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강남에 빌딩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긴 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과 엄마한테 건물 하나씩을 증여하고 그 건물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신 거였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어딘가에서 그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소식은 또 어디서 그렇게들 듣고 아는 건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저는 제 입으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 재산이 그것뿐인 줄 아셨어요?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어딘가 통쾌한 기분마저 들더군요. 정말로 그 건물이 네 건물이라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안색이 굳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건물은 강남에서 가장 알짜라는 곳에 있는 건물이었고 건물 매매가만 수백억인 건물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남의 재산에 관심이 많아 여기저기 캐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건물의 가치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네, 증여세도 깨끗하게 다 낸 완벽한 채 건물이에요. 그걸 왜 이야기 안 했니? 그걸 왜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제 그 질문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인상을 확 찌푸리더군요. 그전과는 달리 금방 표정 관리를 하느라 그 찌푸린 인상을 폈지만 말입니다. 왜요? 그 건물이 제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결혼 안 깨고 시켰을 거라서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그 건물이 제 것인 줄 알았으면. 그래요. 어머님과 남자친구 둘 다 저와 결혼을 그런 식으로 깨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로서는 천운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뻔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서 온몸이 떨리네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들의 실체를 모른 채 저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을 걸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저렇게 노골적으로 돈 타령을 하는 천박한 사람들을 그전에는 왜 알지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고 말이죠. 뭐 그만큼 본 모습들을 잘 숨겨온 거겠지만 말입니다. 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과도 제가 돈이 있는 걸 아니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뭐 무슨 말을 하셔도 저는 마음을 돌려서 다시 오빠를 만날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면 안 되겠니? 생각보다 질긴 사람이더군요. 자존심이 센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더라고요. 아니면 돈이 그만큼 소중한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어찌되었든 이미 다 떨어진 정이 다시 생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기는커녕 떠올리는 것 자체도 치가 떨리게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이 그만큼 대단한 거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고 다음 날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문자나 전화는 계속 왔었는데 제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으니 찾아온 거였어요. 깨끗하게 끝내자고. 그 자리에서 내 번호 지운 것도 나한테 보여줘 놓고 전화나 문자는 왜 그렇게 해대는 거야? 너도 나한테 건물이 있다는 말 들었니? 나를 엄청나게 속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너도 나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줘야 해. 세상에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 이제는 그런 말로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자신이 잘못한 거라는 걸 알기는 아는 것 같았습니다. 모를 리 없기는 하죠.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를 찬 거였으니까요. 그래, 돈? 중요하지. 저는 남자친구를 보며 비웃음을 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흔하지는 않아. 모두가 그렇게 산다운둥하는 개소리는 제발 집어치워. 너는 기본적인 예의마저 없었어.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연애를 한 세월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한순간에 필요 없다는 취급하면서 치워버리는 걸 아무나 다 하지는 않아.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진심이라고는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고 저도 넘어갈 생각 따위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는 너 없으면 안 되겠더라. 너 같은 여자 다시 어디서도 못 만날 것 같아. 나같이 돈 많은 여자겠지. 나중에 듣기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저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합치라는 지령을 듣고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만날 때는 몰랐는데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가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정말로 여러모로 저는 그 집안과 가족의 연을 맺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 생각은 그 다음에도 계속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든요. 남자친구와 그렇게 완전히 헤어지고 나서도 저는 남자친구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겹치는 지인들이 많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내가 반드시 기필코 그 기집애보다 조건 좋고 잘난 여자랑 결혼하고야 만다. 라고 말이죠. 저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것에 대해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한 말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에요. 지가 저한테 한 말이 더 있으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데 그런 인간들은 왜 늘 항상 본인이 당한 것만 생각하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남자친구는 그 이후로 여기저기에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개팅이든 다른 만남이든 다 하고 다녔다고요. 그 결과 어떤 여자 하나와 연애를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너보다 조건은 안 좋은데 그래도 본인 집안보다는 잘 사는 여자야. 그런 놈이라는 걸 안 알려줘도 될까? 속고 있는 건데 불쌍하잖아. 나도 그런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남의 일에 나서지 마. 괜히 나섰다가 골치만 아파져.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랑은 더 엮으면 피곤해지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불쌍하기는 했지만 이제 더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 자체가 그럴 수 없게 돌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의 지금 여자친구라는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예상을 하나도 하지 못한 일이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지? 저는 그 사람이랑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는데요. 아, 네. 다른 오해가 있어서 찾아온 건 아니고요. 그 여자분은 저에게 말을 꺼내기까지 꽤나 긴 고민을 하신 듯 보였습니다. 하긴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지금 만나는 사람의 전 여자친구를 찾아오기까지 그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약속하고 지금 준비 중인데 저도 모르게 아 하는 탄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멀쩡한 여자가 그런 남자랑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얼른 도망치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선뜻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러실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왜 찾아오신 건가요? 뭔가 오해가 있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면 그녀도 어딘가 찝찝한 게 있어서 저를 찾아온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리고 그 집안에 관해서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여자도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의 그때의 여자친구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는 이랬어요.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별 생각이 없었고 또 남자친구의 조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결혼을 준비하면 할수록 자신의 집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과하게 관심을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더 불편해졌고 말이죠. 제가 했던 생각들과 그 여자친구분이 했던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더 노골적으로 구셔서 저도 생각이 많아지고 있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전에 결혼이 깨졌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딘가 뒤통수가 싸하더라고요. 찝찝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이유로 결혼이 깨지신 건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있었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유까지 물어보는데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당사자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이상하다고 여겼으니 저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는 건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어지간하면 그 결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저는 저와 남자친구가 왜 결혼을 깨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놀라더군요. 그 정도로 속물인지는 몰랐다고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네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와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자친구와 그 여자분이 파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여자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그녀가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말이죠. 만나자마자 남자친구는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걔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 너 나한테 미련이니? 왜 내 결혼을 깨냐고? 어이가 없네. 미련은 무슨 미련. 그냥 그분이 찾아와서 내 결혼이 왜 깨졌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야. 사실? 왜 네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찾아와서 묻는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널 위해서? 내가 왜? 제 말에 남자친구는 가만히 서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러고는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책임져. 뭘? 내 결혼 네가 깬 거잖아. 그러면 내 인생도 네가 책임져야지. 저 자식이 미쳤나? 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널 뭘 책임을 져? 네가 내 결혼을 깼으니까 결혼으로 책임져. 너
지금 나랑 장난치냐? 진심으로 무슨 꽁트를 찍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멍한 얼굴로 남자친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자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 네가 내 결혼을 깼으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게 이상해? 내가 네 결혼을 깬 게 아니지. 네가 네 스스로 결혼을 깬 거지. 그렇게 안 살았으면 결혼이 깨질 일도 없잖아. 모르겠고 네가 책임지라고.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우기기 시작하면 논리적으로 뭐라고 대응할 수도 없겠더군요. 저런 인간에게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으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는 몇 시간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반복해서 내뱉다가 돌아갔어요.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사람이 징그럽다는 표현을 어지간해서는 쓰고 싶지 않은데 그들은 정말이지 징그러웠어요. 내가 어쩌다 그런 인간들이랑 엮었는지 저 스스로를 탓하고 싶어질 정도였으니까요. 네? 피해 보상이요? 그건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히시는데 누가 누굴 보고 피해를 보았다는 거예요.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애는 걔랑 결혼을 했을 거 아니니. 네가 걔를 만나서 이 결혼이 깨진 거니까 네가 피해 보상을 해야지. 사람이 돈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돈밖에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헤어질 때만 하더라도 징글맞게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끝일 줄 알았는데 그 악연은 생각보다 너무 질기더라고요. 아마 여차하면 더 엮이는 게 싫어서라도 달라는 피해 보상금을 주고 끝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남자친구의 여친분이 나섰습니다. 저는 이분 때문에 결혼을 깬 게 아닌데요. 얘 만나고 나서 헤어지자고 한 거 아니니? 저도 오빠랑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아니었어도 저는 오빠랑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먼 사람 잡지 마세요.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서는 나서줬어요. 덕분에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뭐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 하나와 완전히 헤어지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건지, 원래 이렇게 힘든 건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나 일은 아니긴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 일로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길 만큼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피해 보상은 제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 같더군요. 어떤 의미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열정으로 다른 일을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돈 본인들이 벌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결혼한대. 한대? 누구랑? 몰라. 사업하는 여자라는데 되게 부자라는데? 결국은 해내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세상이 진짜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 인간들은 망해야 하는데 결국은 성공하잖아. 얼마나 가겠어. 나는 그 업보는 결국 되돌아갈 거라고 믿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 남자친구는 중국에서 쇼핑몰로 대박이 나서 돈방석에 앉았다는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더군요. 물론 분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 사람이 망하길 바랬으니까요. 결국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부자 여자를 만났다는 게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를 찾아오는 일은 더 이상 없겠네? 완전히 벗어난 건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말입니다. 그런 여자는 어디서 그렇게 잘도 찾아내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냥 잊고 살기로 했어요.
더 생각해봐야 저만 스트레스 받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처참한 말로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다 그걸 듣고 나서 쓰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앞에 이야기만 들려드린다면 그건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답답한 결말일 테니까 말이죠. 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그 자식 사기 결혼 당했다는 이야기. 어? 사기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당했다니? 그 인간이 한 게 아니고? 사기 결혼을 해도 그 인간이 사기를 치면 몰라도 당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 그거 다 거짓말이래. 사업 성공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말이야? 그냥 완전히 꾼이래 꾼. 사기 결혼만 이미 10대 번은 넘게 치고 다니면서 남자들 재산 다 빼돌리는 꾼. 그런 여자만 노리고 다니더니 제대로 걸린 거지 뭐.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남자친구는 돈 많고 멍청한 여자를 찾아다닌다는 말을 여기저기에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고 다니는 것도 저급하지만요. 그러다 누군가가 그런 여자가 있다며 그 사기꾼을 소개해준 모양이었어요. 물론 사기꾼인지 모르고 소개해준 거겠지만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그 여자가 사기꾼인지도 모른 채 돈이 많다는 말에 속아 결혼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눈이 멀기는 했을 거예요.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돈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될 기회였으니 말이죠.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에 자랑도 많이 했고 심지어 저를 두고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녀는 내가 자기보다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걸. 지금 분해하고 있을 거 생각하면 너무 고세해서 잠도 안 온다니까. 얼마나 배가 아플까. 내가 자기보다 잘난 여자랑 결혼해서. 그게 저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거든요.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는데 그게 사기 결혼이라는 것도 모자라 본인도 돈을 뜯겼다더군요. 그 사기꾼 수법이래. 돈이 엄청 많고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하면서 남자랑 결혼해서 자기 급한 불만 좀 끄게 돈 빌려달라고 한 다음에 잠수 타는 거. 얼마나 해줬대? 듣기로는 자기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해준 모양이던데? 거의 전 재산을 다 날린 것 같다고 했어. 돈으로 그렇게 연병 천병을 떨어대더니 결국 돈으로 그렇게 망하더군요. 남자친구는 본인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자기 부모님의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아 그 여자에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여자는 사업차 외국에 나가서 다 해결하고 오겠다고 가서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나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 뭐가 불쌍해. 자기가 산 그대로를 돌려받은 거지. 아니, 처음에는 못 믿고 계속 연락하고 그랬대. 신고도 안 하고. 못 믿었다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 돈을 다 날렸다는 사실과 사실은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부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어느 쪽이든 이제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는 거니까. 원래도 제정신 아니기는 했어. 그건 또 그렇네. 대체로 지인들 사이에서도 남자친구는 본인의 캐릭터와 맞는 일을 당했다고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그런 일을 당할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하도 돈만 찾아대고 다녀서 그런 일을 당한 걸 안타까워하기는커녕 고소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아 회사에도 휴직계를 내고 외국으로 갔던 남자친구는 결국에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한테 연락 올 것 같으니까 절대 받지 마라. 왜? 뭐 이야기 들은 거 있어? 지금 여기저기 다 연락 돌려서 돈 끌어다닌대. 진짜 한심한 인생이다. 왜 그러고 사냐? 남자친구는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돈을 꾸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다 아는 사람들은 빌려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렇게 큰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아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을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의 없지 않겠어요.
사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저한테까지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남자친구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게다가 돈 앞에서 뻔뻔해지시는 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였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락이 왔어요. 잘 지냈어? 나는 그랬는데 오빠는 잘 못 지낸 것 같아 보인다? 내 이야기 다 들었지?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저는 결국에는 저한테까지 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니 그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 결혼하기 전에 그랬다며. 나보다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게 된 걸 내가 알면 얼마나 분해할까.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고소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 사람한테 돈을 끌어오게 안 민망해? 나 같으면 너무 쪽팔려서 못 그럴 것 같은데. 오빠는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번 일로 깨달은 바가 커. 그게 뭐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도와줘라. 어? 본인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은 염치는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한 건지는 몰라도 빌려달라는 금액이 심각하게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기는 했어요. 정말 빌려주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자 친구는 엄청나게 놀란 얼굴로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불쌍해서 빌려주고 싶다거나 마음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뭔데? 왜 빌려주려는 건데? 빌려주고 땡 치우면 이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먹고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빌려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간 저를 너무나 귀찮게 했잖아요. 막말로 연애를 한 시간보다 연애가 끝나고 결혼이 파토난 뒤에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 시간이 더 길었거든요. 연애는 진작에 끝났는데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너무 찝찝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나면 본인이 갚게 되는 날이 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요.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게? 그냥 적선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그런데 적선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중에 그냥 돈을 버리는 거니까요. 아니 오히려 버리면 낫죠. 저를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건 사실 주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저를 얼마나 귀찮게 굴고 괴롭혔으면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겠어요. 예정을 생각해서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그런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말이 통할 것 같았던지 말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은 고민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순간 그 고민이 싹 날아갔습니다. 빌려주지 않은 쪽으로 말이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그래도 너도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측은지심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없으실 텐데요. 아버지의 상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 슬픔이 미처 빠져나오지도 못한 저에게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일로 똥을 밟았다는 둥하는 소리를 해대며 파혼을 이야기한 사람이 측은지심이라는 말을 하니 너무 기가 차고 웃기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너무 미안했다. 하시는 말씀 하나도 믿음도 안 가고 그게 진짜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생각해보겠다고 했니? 그 전까지는 정말 생각해볼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측은지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걸 듣자마자 정신 차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고민을 잠시라도 한 내가 등신이지 하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남자친구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 하나를 남긴 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주변에 변호사고 검사고 그쪽 지인도 많고 하니 남자친구는 신고를 하겠다는 제 말에 정말 겁을 먹은 사람처럼 더 이상은 연락을 해오지 않았거든요. 어쩜 마지막까지 그렇게 찌질할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경이로울 정도라니까요. 많은 분이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뭐 저런 일이 다 있나, 그리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으신 마음과 함께 저에게도 많은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한 저에게 말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의 관계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쉽게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큰 대가를 치렀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생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 한 번으로 정말 별별 일을 다 겪었으니까요. 아마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정도의 많은 일을 겪은 건 제가 거의 최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반드시 꼭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직전에 남자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언젠가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이 나타날 수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결혼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사실 저희 엄마도 원래 결혼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부모님이셨는데 제가 이런 일을 다 겪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셨어요.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정말 많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저도 제 남자친구가 그런 인간인 걸 모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사실 그냥 제 결혼이 깨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엄청난 인간이다 보니 할 말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다 하고 나니 시원은 합니다. 내일은 엄마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원래 그동안 못 갔었거든요. 마음의 정리가 아직 되질 않으셨다고요. 얼마 전에 먼저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야기를 꺼내오셔서 엄마도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것 같아 반가웠네요. 그게 뭐든 살아있다면 그래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예년보다 더위가 늦게 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더워지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야외 활동 조심하시고 또 실내는 너무 춥지 않게 온도 조절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냉방병도 상당히 위험한 병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일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늙은 나이에 인생을 통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옆에 계신 분과 서로 도우며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긴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식 4명 키우느라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게다가 결혼 과정부터 시부모님 반대가 엄청 심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엄청 애를 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부모님 시집살이에 아주 등골 휘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시집살이를 시어머니 혼자 시킨 것도 아닙니다. 시아버지까지 제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해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정도면 저는 이걸 시집살이라고 이야기도 안 했을 겁니다. 저런 집안일 시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다지 기분 나쁘고 힘들 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모두 저를 무슨 몸종처럼 부렸다는 것이죠. 언제 한 번은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본인이 중요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옷을 골라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저한테 시킨 적이 없어서 얼떨떨한 마음으로 알겠다고 하고 이것저것 옷장에서 최대한 시아버지에게 어울릴 법한 옷들만 골라서는 입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옷을 골라드릴 때마다 이러시더군요. 젊은 애가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지금 나한테 그런 거적대기나 입고 가라는 거야? 중요한 사람 만나는 거라고 말했어 안 했어? 어쩜 이렇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나?
정말 내가 너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이는 거 반대 안 했던 게 천추의 한이다. 한이야. 시아버지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빗으로 꽂힐 만큼 독설을 날렸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고 당장이라도 시아버지 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랐기에 애써 웃는 얼굴로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며 시아버지 옷을 골라드려야 했습니다. 그 노릇 30분을 넘게 했는데 결국 시아버지는 본인이 스스로 고른 옷을 입고선 말하더군요. 이런 거라도 잘할까 싶어서 맡겨본 내가 미쳤지. 나갔다 올 테니 집안일 잘하고 있어라. 그렇게 시아버진 혀를 있는 대로 차고 저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는 나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절 봤을 때부터 못마땅한 눈빛으로 훑더니 저와 제 집안을 비하했어요. 네가 우리 창모랑 결혼하려는 애라고? 아가씨, 미안하지만 난 아가씨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고졸도 아니고 중졸이라 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 해서 좋게 봐주래도 중졸이 뭔가 중졸이. 집안끼리 수준이 맞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는 적어도 우리 아들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여자가 아니면 만나주려 하지도 않았어. 아들이 통 사정해서 아가씨를 만나준 거라고. 이 정도면 내가 하는 말 알아들었겠지? 정말 상처가 되는 말뿐이었기에 전 그때 남편과의 결혼을 다시 고려해 보아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저와 결혼 못하면 안 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저도 당시엔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고생길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온갖 집안일 대소사에 저를 어떻게든 써먹으려 하셨어요. 거의 몸종 부리듯 말이죠. 그것도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시면서 넌 어쩜 제대로 하는 게 하나 없니? 내가 음식할 땐 늘 정성이라고 강조했지 않았니? 하시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심지어 저를 똥개 훈련시키는데 달인이셨어요. 틈만 나면 여자 혼자 들기 힘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시켰죠. 예, 내가 중요한 물건을 좀 빠뜨렸는데 그것 좀 가지고 얼른 와라. 네, 어머님. 차라리 정말 까먹어서 놓고 가신 거였다면 번거롭고 귀찮기는 했어도 그게 서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곤 그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본인이 까먹고 물건을 놓고 간 게 아니라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 일부러 놓고 가는 거였습니다. 언젠가 그거에 대해서 시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여보, 난 걔 솔직히 우리 집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가만히 있을 게 꼴보기 싫어서 일부러 이런 짓이라도 시켜 먹어야 속이 후련해. 정말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혼이란 걸 생각했고 짐을 쌌습니다. 남편에게도 통보를 했고요. 집을 나가겠다고요. 여보,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사는 건지 종으로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나 나갈래요. 당신이랑도 끝이에요. 하지만 그때 남편이 절 붙잡으며 다신 어머님이 제게 그런 일을 시키지 못하겠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내가 어머님 단단히 타일러 놓을게. 미안해. 당신이 그런 말 듣게 해서 나 한 번만 믿어줘. 그 뒤 남편은 시부모님을 불러놓아 앞으로 제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단단히 엄포를 놓았어요. 시부모님도 남편 말이라면 꿈쩍을 못했기에 그 순간은 아무 말 하지 못하더라고요. 내심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죠. 하지만 결국 이것도 반영 갔을까요? 어머님은 다시 저를 몸종 취급하시며 이 물건 저 물건 옮기라 하셨고 어머니의 속내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어머님 라고 답한 다음에 매번 그 물건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러 가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정도면 시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시부모님이란 참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시부모님이라는 단어대로 정말 제 두 번째 부모님과 같았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했고 시부모님이 뭘 시키면 무조건 네네 하면서 따르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며느리 중 하나였어요. 평생 살면서 시부모님이 저를 부려먹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어도 그걸로 시부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참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안 그래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시부모님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돈을 잘 버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당시 회사에서 나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휘청거리면서 없는 형편에 한 푼, 두 푼 아껴서 사남매 키우느라 정말 허리가 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가서는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자판을 열어서 생선이라도 팔았죠. 얼마 벌지는 못하는 돈이었지만 매일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당시 젊은 나이였던 저는 시장 내에서도 엄청 이질적인 존재였어요. 게다가 텃세 아닌 텃세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팔기도 힘들었죠. 이봐, 김씨 아줌마, 여기 우리 구역인 건 몰라? 그리고 고등어 가격은 왜 내린 거야? 엄연히 여기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당장 못 올려? 가격 제가 내리고 싶어서 내리는 건데 무슨 문제 있나요? 고등어가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얼른 팔아버려야 해요. 안 돼. 다시 올려. 쫓겨나기 싫으면. 마음 기댈 곳은 없고 나를 공격하는 곳은 많고 정말 너무 서러운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애들이 엄마, 엄마 하면서 따르는 거 보고 어버이날에 엄마 사랑한다면서 카네이션 주고 학교에서 맛있는 간식 받아오면 엄마 먹으라면서 가져다 주고 그런 작은 것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엄마 힘들지? 내가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고마워, 우리 딸. 생선 비린내 나는 제 손을 잡으며 아이들이 저런 말을 해줄 때마다 그래도 힘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매일매일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고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 담긴 애정만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 원흉 중 하나인 시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어린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버티다 힘들 때면 남편한테 속을 털어놓는 걸로 조금이나마 분을 풀고 잠에 들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어요. 미안해 여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이 고생이 많아. 나도 얼른 자리 잡아서 당신 고생 덜 시키도록 노력할게. 미안해 정말로. 솔직히 이런 이야기하면 소름 돋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시부모님한테 시달리면서 사는 게 많았다 보니까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속이 시원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물론 슬퍼하는 남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부모님이 단 하나라도 저에게 잘해주신 것이 있었다면 저도 이렇게 매정하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제가 남편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지 면전에 대고 따박따박 이야기하며 이 집에 더러운 거 옮기지 말고 당장 나가! 라며 모욕을 일삼던 시어머니, 시아버지. 힘들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를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까지 시켜가면서 억지로라도 저를 힘들게 만들려고 머리를 맞댔던 두 분이었기에 언제인가부터 저는 차라리 시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라면서 스스로를 혼내고 죄책감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두 분의 영정사진을 보니까 어쩐지 그동안 죄책감을 느껴왔던 것들이 무색하게도 편해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두 분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저를 제대로 된 며느리 취급해줄 날은 평생 없었을 테니까요. 그 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희 엄마뿐이었는데 엄만 제게 그래, 네가 고생이 많았으니 이제 네 인생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면 됐습니다. 저에게 남는 가족이라고는 남편과 자식들 뿐이었으니까요. 애들을 전부 대학을 보내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생겨서 시장에서도 목청껏 소리를 높이면서 생선을 팔았고 예전보다 조금이나마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걸 한 푼, 두 푼 아끼고 차곡차곡 모아서 비록 제 옷들은 다 해지고 구멍이 났을지언정 대충 서툰 바느질로 꿰매서 가리면서 입고 다니고 애들한테는 좋은 옷 많이 사주고 좋은 것들만 먹였어요. 애들이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주었고 또 절 위해 주었던지라 마음의 위안도 얻었죠. 엄마 옷 여기 찢어졌는데 엄마도 새 옷 사 입으면 안 돼?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이 이쁜 옷 입으면 됐지. 엄마는 그걸로 좋게. 싫어, 나도 엄마가 괜찮은 옷 입고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야. 엄마가 우리 때문에 마냥 희생하는 건 싫어. 알겠어. 그럼 엄마도 옷 사 입을게. 그럼 됐지? 딸이 저리 말해주니 어찌나 기특하던지. 옹알대던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남편 사업도 조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에 생활비 많이 줬던데 괜찮아요? 이번 달 매출이 잘 나와서 일단 다 챙겨둬. 또 언제 돈 나갈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고생하네요, 당신도. 알겠어요. 고마워요. 고생은 무슨. 당신이 시장 통해서 하는 고생만 할까?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일해. 이번에 준 생활비로 당신 옷도 한 벌 해 입고. 남편의 사업이 자리 잡은 후론 처음으로 평화라는 것을 맛보았어요. 시부모 없이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살아가는 저희 가족끼리의 삶이란 참 평화 그 자체더군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삶을 가지게 된 것만 같았어요. 당연히 애들 대학도 다 보내줬습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대학을 가던 날이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하지만 애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하고 각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장가 시집 갈 때까지는 아직 저희 품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쉬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애들이 입학 후 졸업 때까지 등록금은 자기들이 조금씩 아르바이트 일을 해서 낸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아주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등록금이 모자라면 저희가 번 돈으로 대주었고 중요한 날이면은 부모로서 용돈도 줘야 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정말 소처럼 일만 했죠. 저도 저지만 특히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건강검진 때 의사가 당신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술도 좀 줄이고 일도 좀 줄이면 안 돼요? 그러고 싶은 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어야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어떻게 그래.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난 그냥 신경 쓰지 마. 가끔 남편은 일에 너무 지친 듯 보여서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허나 자기가 괜찮다고 고집을 부리니 제가 할 말이 더 없었죠. 오히려 제가 걱정하려 치면 짜증까지 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들어와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술 좀 그만 먹으라니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술까지 꼭 마셔야 해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자꾸 남자 하는 일에 참견을 하려 들어? 그래야 네 속이 시원하냐?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시장 통해서 일이나 해. 애나 잘 키우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요? 다 못했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쌓였는 줄 알아? 에이, 됐다. 말해 말자.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냐? 무식한 중졸녀 편내라.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이보세요. 당신 무식한 중졸 여편네가 당신 사업 안 될 때 집에 생활비 대고 애들 키우고 그랬습니다. 그건 생각 못해요? 당신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 했다고요. 당신 시부모 모시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보통 여자라면 그 일 할 수 있었겠어요? 나라서 한 거예요. 그 후부터는 남편과의 갈등이 이상하게 잦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안 좋던 부부관계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와 남편은 오히려 반대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걱정되어 한 소리라면 남편은 거기에 가만히 있질 못하고 길길이 날뛰어 10마디, 20마디를 퍼부었어요. 그쯤 되자 저도 남편과의 대화를 포기했죠. 여보, 알겠어요. 난 이제부터 당신한테 신경 끌게요.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딴은 당신 걱정돼서 한 말인데 당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으니 그냥 서로 각자 갈 길 갑시다. 먼저 이렇게 선언한 게 제 쪽이었죠. 그래도 제가 선언을 한 이후 남편도 뭔가 찔리긴 했는지 다시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잘해줬다기보단 덜 사나워진 거죠. 시간이 지나자 부부관계는 어찌어찌 차츰 회복이 되었어요. 여보, 미안해. 그때 내가 중졸 여편네 어쩌고 한 건 너무 말이 심했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네. 정말로 미안해.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다면. 어느 날 남편은 제게 그 일에 대해 사과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서는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생각해보면 남편도 삶에 많이 허망함을 느끼는 것 같더군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부부끼리 이걸 충분히 털어놓지 못하고 지냈으니 서로 가시 세우며 뾰족한 말만 했던 것 같았어요. 그 뒤론 남편과 대화도 많이 나누려 했죠. 허나 남편 문제가 끝나고 나니 자식 문제가 닥쳐왔어요. 첫째부터 차례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는 내 자식이랑 결혼할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했기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말라니까.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성도 좋고 시부모 되실 분들도 참 좋으세요. 라고 자식들이 말해도 쉽사리 믿어지지 않았어요. 조금 까탈스러운 시어머니나 장모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식들이 애먼 집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고생하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으니까요. 당연히 결혼할 사람 부모님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내 자식이 나 같은 삶을 사는 건 최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결혼을 하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막둥이 딸까지 시집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때가 벌써 3년 전인데 신혼집 꾸려서 사는 것까지 직접 보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를 끝낸 기분이랄까요? 사람들이 가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딱 그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정말 애들만을 위해서 살아왔기에 애들이 진정으로 자기들만의 가정을 꾸려서 독립을 한 지금 이 순간은 제가 거의 반평생 이상을 바라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나 저나 본인들 인생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애들한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만큼 남편과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막내가 시집을 간 뒤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여보, 우리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같이 가요. 내가 비행기 티켓 예매해 놓을게요. 거기 바다도 깨끗하고 볼 것도 많대요. 당신 등산 좋아하니까 우리 산도 같이 타요. 미안한데 여행 갈 거면 당신 혼자서 다녀와. 난 피곤하니까.
평소 남편은 한 번씩 화를 내서 그렇지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하자고 제의를 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웬만하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어요. 여보, 피곤해요? 왜 그래요, 요즘? 아니, 그냥 일도 많고 쉬고 싶어서 그래. 관심 꺼. 거기다 말투도 다시 예전처럼 사나워졌고요. 둘만 남게 된 순간부터 남편은 제가 여행을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오랜만에 외식할 겸 밖에서 밥을 먹게 나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제가 하자고 하는 모든 것에 반기를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던 것 때문에 늦은 피로라도 몰려오는 건 건가, 막내 시집 보내고 쓸쓸해서 기분이라도 타는 줄 알고 알겠다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한 달, 두 달, 세 달 가까이 보는데 이건 저한테 화난 게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도 어쩐 일인지 쉽게 말을 내뱉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 분위기가 평소와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냥 혼자서 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이전처럼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막내가 결혼을 하고 딱 반년째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막내네 신혼집에 가는 거였기 때문에 저나 남편이나 한껏 꾸며서 들렀어요. 사위랑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는 막내랑 잘 지내는지, 자녀 계획은 있는지 소소한 질문들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당시 막내가 일이 너무 바빴어가지고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전화로 연락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간만에 얼굴 본 곳이라 그런지 더 반갑고 기뻤습니다.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택시를 타고 남편과 집에 가는데 남편은 어쩐지 어두운 얼굴이었죠. 그때쯤에는 이미 저 역시 남편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남편은 무언가 단단히 결심했다는 얼굴로 불이 나게 방에 들어가더니 하얀 서류를 하나 가지고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애들도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갈라서자고. 뭐라고요? 아니, 왜요?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 홍두깨인지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게다가 저희가 만약에 한창 때의 젊은 부부였으면 말도 안 합니다. 저희 나이가 각각 70대 초반인데 아무리 요즘 세상에 늦게라도 이혼하고 새 인연 찾는 사람이 많다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 나이에 이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은 성격상 절대로 이혼을 이야기할 사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태어난 남자들에 비해서 가부장적이지는 않았지만 남들 시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갈라서자는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다혈질이고 한 번씩 막말을 하거나 화를 내긴 했어도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고 한평생 죽을 때까지 남편과 헤어질 일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건지.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다른 분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 아니냐,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은 그럴 위인이 안 됐거든요. 차라리 그런 의심이 들었다면 화가 나는 것과는 별개로 저렇게 구는 게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람도 뭣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혼을 하자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얼떨떨했죠. 처음에는 이 양반이 나이 먹고서 갑자기 장난이라도 늘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더라고요. 미진이까지 결혼시켰으니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나 그동안 40년간을 참고 살았어. 당신의 말투 그리고 푸념 이젠 그만 좀 듣고 싶어.
여보, 내가 당신한테 푸념했다고요? 내가 당신 시부모 모시고 사느라 힘들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이제 정말 저희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니 남편이 조용히 이야기하더군요. 그동안은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이 남아있었고 그 사랑이 소진된 이후에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지. 마지막 막내딸까지 시집을 가서 잘 사는 거 자기 눈으로 한 번만 확인을 하면 그때는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다고요. 언제나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제게 하는데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솔직히 애들 어리고 시부모님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데 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내 속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살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힘들어서 돈과 관련해서 남편에게 푸념을 늘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내 속 얘기한 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부부끼린 다 그러고 살잖아요. 당신 아니면 그 얘기를 다 누구한테 해요? 난 힘들었어. 당신이야 한두 번 말하면 되는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짐이었고 스트레스였어. 여보, 그래요. 내가 말투가 좀 쏘아붙이고 투기도 하고 화가 나고 힘들 때면 세게 말을 나가는 것도 다 인정을 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참 순진하고 소녀 같았죠. 근데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언제나 착하고 순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난 뭐가 되었던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당신이 이렇게 오랜 시간 약 40년가량 참을 정도로 내가 심했다고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던 거예요? 하다못해 고쳐달라고 이야기만 한 번 했었어도 내가 노력이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노력을 한다 해도 어차피 당신은 당신 성격대로 돌아왔을 거야. 나랑 당신 처음부터 안 맞은 사람들이었어. 근데 부부의 정으로 어찌어찌 산 거지. 이제 서로 좀 놓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다 놓고 싶어. 저는 솔직히 당신 남편이 제 말에 대해서 고분고분 들어주는 것도 본인 성격 때문인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자기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아서 어느 정도는 그 힘듦은 이해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있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푸념을 하고 투정을 부리면서도 내심 남편한테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언제 이혼할지 시간을 재고 있었을 뿐. 기껏 애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둘이서 오붓하게 여행 좀 다니고 지금이야말로 행복하게 기분 좋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요. 고집이라면 고집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남편과 이혼하기 싫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은 본인이 자기 먹고 살 작은 돈만 빼고 집이든 뭐든 다 줄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대체 뭘 얼마나 참았길래 이렇게까지 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지만 꼭 참고 남편한테 정 그러면 혼자라도 여행을 다녀와 봐요. 마음 정리하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이혼만을 원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동안은 자식들 때문에 버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 간절한 얼굴을 보는데 그때서야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정이 떨어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간을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이혼을 한 해에 만에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싸우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마치 절 상처 주기 위해 작정이라도 한 것 같았어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한마디로 이젠 당신한테 정이 떨어졌어. 당신 밥 먹는 것만 봐도 꼴 보기가 싫어. 뭐라고요? 꼴 보기가 싫다고요?
당신 숨소리 듣는 것도 숨냄새 맡는 것도 싫고 고통스러워. 숨 막혀 답답해. 근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당신과 살아야 해? 우리 이제 자식들도 다 잘 사니 서로 떨어져 살아도 되잖아. 굳이 남은 여생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지 않아. 여보,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그러니까 이혼해주면 되잖아. 왜 시간을 끌어서 이런 말까지 나오게 해? 그 이야기를 듣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 역시 이혼에 찬성을 했죠. 솔직히 너무 마음이 허했습니다. 남편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집이랑 뭐랑 다 제 명의로 돌려놓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남편과 둘이 있다가 혼자 있는 건 너무도 두려웠어요. 집이 어쩜 그렇게 넓은지 너무 외로울 것 같았어요. 정말 매일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걸까? 대체 남편이 이렇게까지 쌓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되뇌이고 되뇌어도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혼은 너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숨겨왔던 비밀 하나를 알게 된 것이었죠. 그날은 남편과 이제는 정말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집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의 서랍 속에서 약봉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마침 남편이 들어왔고 전 무슨 약을 먹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말해봐요. 뭔데요? 그게... 사실은... 남편은 말을 못하고 주춤거리다 이내 말을 이었어요. 15년 전에 내가 미국으로 출장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 3개월 동안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때 산에 잠시 들어갔었어.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았고 사는 게 너무 지쳤어.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던 건 이미 고생스러운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고 그래서 출장 간다고 둘러댔던 거야. 이미 나는 많이 지쳤어. 사는 것에도 애들 키우는 것에도 죽는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을 정도로 이혼 생각은 그때 이미 하고 있었어. 애들 다 시집 장가가면 혼자 산속에서 나무집 하나 짓고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살겠다고. 나 그 생각하며 그 힘으로 살아왔어. 그러다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고통스럽게 생명 연장시키느니 이젠 혼자가 되어 자유롭게 살다 떠나고 싶어. 그러니 이제 날 좀 놓아줘. 내가 부탁할게. 나 그냥 세상과 떨어져 혼자 살고 싶다. 전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엎어져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팠던 줄도 몰랐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줄도 몰랐죠. 아마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동안 남편이 일방적으로 저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소원대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당신 이제 내가 놓아줄게요. 당신 붙잡은 거 순전히 내 욕심이었어요. 저흰 그간의 세월을 뒤로하고 합의 이혼을 했고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꿈을 하나 꿨어요. 젊을 적 남편과 제가 나오더군요. 신기하게도 저는 남편 시점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서로 예쁘고 좋은 말들만 하는 나날들이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금세 결혼을 하고 있던 시점이 되었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에게 타박을 받는 것에 잔뜩 스트레스가 쌓인 저는 남편에게 때때로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저는 남편에 대해서 그 모진 말들을 모두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죠.
꿈의 마지막은 남편으로서 이혼 서류를 내미는 저의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악몽을 꾼 것처럼 숨을 헉헉 들이키면서 잠에서 깼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말이 꿈이지 그동안 저는 몰랐던 남편의 속응어리를 볼 수 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남편의 마음을 어림짐작하게 되었어도 제가 완벽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제게 이혼을 원했는지는 이해하게 되었죠. 저의 잘못이 없지 않은 만큼 남편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미안함에 너무도 눈물이 많이 났어요. 최소한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으니 나한테 연락하는 일 없으면 좋겠어. 우린 끝났으니 말이야. 그렇게까지 강하게 부정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에게 말입니다. 남편이 저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사과하려고 연락한 것에도 이렇게까지 저를 대놓고 싫어한다고 티를 낼 줄은 몰랐다고 해야 하나요? 아픈 남편이 걱정되어서 뭐라도 챙겨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싫다고 하더군요. 그냥 당신이 얘기했던 대로 각자 갈 길 갑시다. 그게 서로한테 좋을 듯하니. 여보, 당신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몸을 어찌 살려 해요. 내 도움 받으면 안 돼요? 그만 끊을게. 전화기도 이제 없앨 거야. 남편의 모진 말과 함께 끊긴 전화를 멍하니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 회의가 들더군요. 이 나이 먹고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요. 남편에게 다시 연락해서라도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가도 결국 사과도 내 마음 편해지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정작 남편은 내 사과조차 받기 싫은 게 본심일 텐데.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머리만 붙들고 있다가 문득 부처님을 무척 깊게 믿는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연락을 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이유지만 저처럼 여러모로 힘든 삶을 살았는데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도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과 힘듦을 느끼고 있자니 그 친구가 떠오르더군요. 부처님을 믿으면 너도 나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무교였고 그간 애들 키우는 게 힘들기는 했어도 절대적인 존재에 매달려야 할 만큼 힘들지는 않았던지라 처음에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지금 상황이 오니까 분명 그때랑 같은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조언들이 세세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어차피 텅 빈 집에 혼자 있어봐야 외롭긴 하고 자식들이랑 사는 것도 아닌 만큼 그냥 부처님한테 불공이나 드리면서 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덕분에 친구 따라서 절을 자주 갔고 지금은 저도 엄연히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부처님을 깊게 믿게 되었어요. 물론 가끔은 충동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 비록 남편이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했어도 내가 미안하다고 매달리면 못 이기는 척 져주지 않을까. 남편을 옆에서 보살펴주고 싶은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부처님을 보며 저를 다스렸어요. 더 이상 제 욕심을 부리면서 남편을 힘들게 하지 말자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소식이지만 어찌나 가슴이 무너지던지. 저는 남편의 마지막을 보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애들아, 내 탓이다. 내가 네 아빠를 너무 힘들게 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람 마음을 알아줬어야 하는데
너무 외롭게 만들었다. 다 부족한 내 잘못이야. 아이들은 제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했지만 전 계속해서 미친 여자처럼 미안하단 말을 퍼부으며 엉엉 울었어요. 남편과 헤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자주 갔던 절 근처에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집은 전보다 작아졌고 애들 사는 곳과도 멀어져서 이전보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매일매일 남편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긴 하지만 참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이도 먹고 늙은 데다가 이제 와서 새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없으니 다른 사람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이렇게 혼자 살더라도 고생한 남편은 늦게라도 하늘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해요. 그러나 지금처럼 가끔씩 남편과 함께 살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때를 잠시 그리워하는 정도는 용서해 주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히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